네,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오늘도 국민의힘 이상휘,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1시간 30분 동안 비공개 회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다음 날인 24일에 단체 회동이 있었고 엿새 만에 사실상 독대에 나선 건데 먼저 이번 회동의 의미를 뭐라고 봐야 될지 이상희 의원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만나지 않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의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시사평론적 시각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 비공개 회동의 1시간 30분이 궁극적으로 지금 거의 뭐 풀하다시피 해서 많이 알려진 네. 것은 그만큼 비공개 회동에 대한 결과 그리고 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긍정적 시그널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선 뭐 간단하게 살펴본다 그러면은 두 분은 상당히 뭐 많은 인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사이죠. 네. 잘 아는 사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동안 묵었던 얘기들 또 마음속에 있었던 얘기들을 많이 나눴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당내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당대표로서의 입장 그리고 또 대통령으로서도 당에 바랄 수 있는 그런 입장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좀 역설적으로 한간에서는 뭐 당정 간에 균열이 있다, 갈등이 있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사이가 멀어지지 않느냐, 이것이 앞으로 큰 걸림돌이다 등등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건 거꾸로 본다 그러면은 그만큼 많은 가능성을 또 가지고 있다는 걸로 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두 분이 너무 잘 알고 또 하실 수 있는 얘기도 많고 쉽게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그 누구보다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이기 때문에 1시간 30분의 비공개 회동에서 이렇게 언론에 많이 비춰진다는 것은 미로 짐작컨대 좋은 얘기가 오고 갔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예. 김현정 의원님께서는 어제 비공개 회동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맥락인데 지금 윤한 갈등이 지속되면 서로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지금 작동된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지난 총선부터 시작된 윤한 갈등이 지난 당대표 선거 때에는 거의 폭발했지 않습니까? 뭐 거의 그 폭로, 무차별적인 폭로와 폭력이 좀 난무했고 그래서 자폭 전당대회, 뭐 분당대회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었고 그 후유증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수습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었던 것이고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각종 뭐 최혜병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또는 거부권, 이 정국이라든지 또는 탄핵 여론도 대단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당의 도움이 대단히 필요하고 절실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또 마찬가지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네. 미래 권력으로서 당대표로서 안착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또 친윤 인사들의 협력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오늘 좀 만난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그 만남이 앞으로 어떻게 좀 이 통합적으로 봉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미지수가 남는 것이 지금은 대단히 보이지 않는 권력 투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서 어떻게 봉합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유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가운데 어제 비공개 회동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어제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느냐 이것이 큰 주목을 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당직 개편은 당대표가 알아서 하라. 정치는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정해진 가운데 조금 전에 서범수 사무총장이 변화를 위해서 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들은 일괄 사퇴해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사퇴할 것이냐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로 다시 떠오르는 모습인데 지금 서범수 총장이 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모든 당직자들은 일괄 사퇴해달라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조금 전에 나왔던 네, 말이죠. 네.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어떤 결정하리라고 보십니까?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지금 정정식 정책위원장의 향후 행보를 놓고 당정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또 한동훈 대표 간에 또 친윤 간에 이 갈등이 골이 깊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이번 비공개 회동에서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거론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뤄 짐작컨대 나오는 그런 발표라든가 기사의 내용들이 네. 당내의 일은 당내 한동훈 대표가 하라는 그런 지시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본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더 이상 유보시켜 난 다음 유보시킨다 그러면은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것이 아마 대통령실의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명확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아마 대통령실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본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즉 정점심 정책위원장의 향후 행보와 관련한 문제 자체가 당의 한동훈과 친한과의 대립적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아젠다로 자리에 안 잡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마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해석이 되게 되겠죠. 우선 새로운 당대표가 됐으니까 당대표 임명권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위 신성협정을 하자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단 예의적 차원도 그렇고 또 한 대표의 체제를 인정해주는 그런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표를 쓰면 여기에 대한 취사 선택은 한동훈 대표가 화합으로 가든 통합으로 가든 아니면 나의 사람으로 완전히 채우든 네. 이런 형태로 결정을 하겠다 이런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 상당히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전혀 뭐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내 갈 길을 가겠다 이런 어떤 부정적 시각에서 대립적 골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는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발언이 알려진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임명한 서범수 사무총장이 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들은 일괄 사퇴해달라 이런 요구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네.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그 사실은 당대표가 바뀌면 임명직 당직자는 사실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 비정상적이었던 것인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한테 당직 개표는 당대표가 알아서 하라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건 사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뭐 당대표가 당직 개편에 대한 인사권이 있는 건 당연한데 저희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은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친윤 인사들도 포용해라. 결국은 그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좀 위임시켜라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역설적으로 좀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한동훈 장관은 이제 고민이 깊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최고위원회에서 보면 친한 그 인사가 3명이고 친윤 인사가 4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명직이 1명이 있고 당연직인 정책위 의장이 있는 거거든요. 지명직은 이제 친한 인사로 할 것이기 때문에 정점식 의원을 유임시키냐 안 하냐에 따라서 5대 4가 되느냐 4대 5가 되느냐 이런 이제 고민의 이제 지점에 이제 처해 있는 것인데 저는 제 사견으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동훈 장관한테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 그 특감반도 국회 추천하면 하겠다. 이런 명분을 좀 주어주고 또 이렇게 만남으로 인해서 당대표한테 힘을 좀 실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점식 그 정책위 의장은 아마도 한동훈 장관이 그 유임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것은 한번 정점식 의원이 어떻게 할지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비공개 회동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설치를 공식화했고 국회가 추천하면 언제든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 두 가지 모두가 한동훈 대표의 출마 당시 약속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이것이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지금 상황이 이것을 그 특히 이제 뭐 특감반이냐 조건을 붙였잖아요. 국회에서 추천하면이라는 조건을 붙였지만 그 제2부속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제 등 떠밀려서 하는 그 측면은 솔직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2부속실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올해 2월 달에 그 대국민 기자회견 할 때에도 또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당대표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도 당대표 후보 4명이 전부 다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사실 예견된 측면이 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제2부속실 설치가 정말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이 각종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의혹이 명품백 수수라든지 또는 주가 조작이라든지 또 양평 고속도로 문제라든지 최근에는 그 임성근 사단장 그 구명 의혹이라든지 또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까지 지금 계속 켜켜이 쌓여 있거든요.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특검법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 진정성이 있다라면 특검을 수용하고 또 국민들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 지금 현재 김건희 팀이라는 비서팀이 지금 있잖아요. 그 전부 다 그 저기 코바나 콘텐츠에 있을 때 같이 있던 직원들도 포함된 사적인 그런 그 사람들도 좀 많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제2부속실에 같이 그 끌고 들어가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국회에서 추천하면이라는 조건을 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대통령께서 진적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면 국회한테 추천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필요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희 의원님. 제2부속실에 대한 문제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야권에서도 공세를 하고 있고 부속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특검을 받아라 뭐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김건희 영부인을 두고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제기한 것은 여기에 제2부속실에 대한 설치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2부속실에 대한 설치를 검토하고 특별감찰까지 이야기한 것은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그런 부분이다 보고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 진일보하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의욕적 차원도 또 본질적으로 해소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동훈 대표 체제가 뭔가 좀 가볍게 갈 수 있도록 짐을 들어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특검을 받아야지 왜 이제 이 부속실을 세우느냐라고 한다면 이건 또 상당히 좀 어불성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본질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천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본질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점을 좀 찍어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부속실의 설치와는 달리 특검에 대해서 운운하는 것은 결국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정치적 문제에 더 천착하겠다라는 민주당의 어떤 공세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물론 사견입니다만 우리가 제2부속실, 제1부속실, 뭐 청와대 경험을 해본 사람은 다 알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고 봐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제2부속실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이런 어떤 자유방임적인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영부인에 대한 역할을 최소화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그림자 내조를 하겠다. 등등의 의미가 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못되다 보니까 어떻게 불거져서 여러 가지 의혹과 비리가 있는 것처럼 난무하게 되고 여기에 본질적인 문제라고 그러니까 간섭을 받지 않아서 그런 문제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 간섭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뭐냐? 제2부속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장치가 없었지 않냐 이렇게 귀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본질에서부터 시작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오해가 있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늦게나마 지금 특별감찰관을 받아들이고 제2부속실을 받아들여서 여기 시스템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대통령실의 부분은 그 본질적 문제에 해결할 의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하려고 그러면 사실 제2부속실이 이제 영부인은 공적인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으로 이제 끌어들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영부인과 관련된 행사들을 공적인 영역으로 하겠다라는 의미이지 기존에 이미 발생했던 각종 의혹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의혹들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우리가 특검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반환점을 돌았고 이재명 후보가 누적 득표율 90%대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대권 주자들, 그러니까 중량급 정치인들이 출마를 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비해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흥행, 관심도가 좀 낮은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김현정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지난 22년 전대보다 한 6% 정도 지금 낮은 그런 상황인데요. 뭐 어대명을 넘어서 이제 학대명 이런 흐름, 뭐 거의 90%에 이제 하는 그 지지 득표율 네. 때문에 그런 흐름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아직 우리 전대가 가장 당원들이 많은 호남과 수도권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당대표 후보들 말고 그 최고위원 경선은 정말로 치열하거든요. 그리고 볼거리가 되게 많아요.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지율은 투표율이 좀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최고위원 경선은 지금 굉장히 치열한 상황인데 특히나 4위에 있던 김민석 후보가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원외 정봉주 후보를 바짝 추격하는 양상입니다. 아무래도 1위 득표하는 최고위원은 수석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과연 누가 수석 최고위원이 될 것이냐 관심이 높은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 그 이제 당의 전략가로 그 김민석 그 후보가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김민석 후보도 그에 대해서 뭐 숨기지 않고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그런 발언이나 지지 이런 것들이 김민석 그 후보의 이재명 후보의 그런 발언들이 김민석 후보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도 일응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때문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민석 의원은 지난 총선 때에도 전체 이제 총괄 상하실장을 맡아서 총선을 실무적으로 이끌었고 또 정책위장 맡아서 당에서 많은 역할들을 했어요. 전부 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이렇게 한 것이라서 둘이 같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 그와 당대표를 수행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판단이 같이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누가 수석이 될 것이냐는 정말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도 유일한 이제 원외 후보로서 원외의 그런 지지들도 있는 데다가 또 워낙 인지도가 높고 또 MB 정부 시절부터 이렇게 탄압받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지킨 그런 서사가 있는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그 경쟁력도 만만치 않거든요.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희 의원님께서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것 어떤 배경이라고 보신지 궁금하고 또 최고위원 경선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참 할 얘기가 많은데요. 이 90%의 득표율 나왔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의 어떤 전당대회 역사상은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런 전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60%의 득표율이 아니라 32%의 투표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 6% 정도 낮은 어떤 투표율을 보였다는 것인데 그만큼 이 문제는 좀 심각성 있게 좀 봐야 될 우리 정당사에 좀 심각하게 좀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재명 대표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일종의 이번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팬데믹을 위한 팬데믹 선택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결국 정치인이나 또 일부 연예인들이 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동경할 수도 있는 그런 지지 세력으로서 또 긍정적 요인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이 전당대회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다양성과 다원화의 어떤 원칙에서 본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32%의 투표율이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68%의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첫째, 팬데믹에 대한 선택 같으면 이것이 민주적 질서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투표를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정치학자들은 미래의 투표적 행위가 과연 정당성과 정의로서가 있겠느냐까지 사실 걱정을 해요. 뭐냐면 팬데믹 자체가 가져오는 현상들이 진실이나 사실이나 정의에 기반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면 무조건 찍겠다는 것이 팬데믹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투표라는 행위 자체가 총체적으로 정의를 구현한다고 본다면 팬데믹에 기인한 선택을 어떻게 정의로운 투표적 행위로 봐야 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였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이 투표적 행위를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향후 다양화, 다원화다 되는 어떤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의사 구조, 소통 구조 이런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지 않겠나 생각이 좀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심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에게 소위 말하자면 명심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지난 20일인가요? 그래서 끝나면서 유튜브로 직접 불러들여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왜 오르지 않았냐고. 이런 것들이 일단 팬덤층에 대해서 김민석을 지지하라라는 어떤 일종의 오다적 신호, 메시지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김민석 후보를 이렇게 지지를 할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정봉주 의원은 나름의 이재명 대표와 유사 성격의 팬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이 팬덤을 가진 정치인과 팬덤을 가진 정치인들이 같은 구도로 보면은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반면에 김민석 후보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난 팬덤이 없을 뿐더러 전통적인 민주당의 전통 세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사실 필요한 것은 팬덤에 둘러싸여 있지만 이건 필요악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전통적으로 호남을 바탕으로 한 전통 민주당 세력의 지지가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 시력을 따진다 그러면 정봉주 후보보다는 김민석 후보를 끌고 가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유리하다.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데 어차피 뭐 두 분 다 당선권에는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사실 수석 최고위원이라서 더 큰 권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좀 그렇고 사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장동혁
의원하고 진정 의원하고 다 런닝메이트 개념으로 출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런닝메이트를 선언하고 출마하나 이렇게 하는 거나 이건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90%의 득표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기 질투 이런 측면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당에 대한 그 장악력이나 개입 여부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더 심하면 심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요 내용은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진숙 방통위원 후보자 임명을 재가를 했는데 이와 동시에 이상인 전 부위원장 후임으로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도 임명을 했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로 복귀가 됐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에 곧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이사 선임을 강행한다면 바로 탄핵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일 만약에 본회의가 열린다면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를 하고 그 다음 날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먼저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니까 만약에 이사를 의결을 하면 민주당에서 바로 탄핵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탄핵을 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 들은 2년 동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총 17명이 탄핵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17명이 탄핵가 거론됐다는 것은 정부들은 일을 하지 말라고 발목 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탄핵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헌재 소송까지 6개월간 직무 정지가 되는 것이고 이게 직무 정지가 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탄핵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악영향이 많습니다. 일을 잘 하지 못하려고 그래요. 일하게 되면 책임에 대한 문제가 소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행정이 상당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준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지금 헌법 65조의 명백한 헌법과 법률적 위반의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일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헌법과 법률적 위반으로 보고 그 탄핵을 시도하느냐. 이건 정치 보복이 다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공영방송, 즉 MBC 같은 구조를 문재인 대통령 때 받은 기득권 세력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뺏기지 않겠다는 그거 다름 아닙니다. 행정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어느 특정 정파의 그 선유물이 아닙니다. 소유물이 아니고 행정 그 자체는 그로 인해서 받아지는 이익도 그렇고 그로 인해서 끼쳐지는 손해도 그렇고 전부 오롯이 국민의 몫입니다. 정부로서는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임명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업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을 운운한다는 것은 과연 국민들이 그걸 보고 뭐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저는 결코 민주당에 좋지 않은 영향이 가리라. 저는 그래요. 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부적격 인사를 추천한 것이 일단 첫 번째 잘못이에요. 뭐 다들 처음으로 인청이 도입된 이후로 처음으로 3일 청문회를 할 정도로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큰 하자들이 실제로 발견이 되어서 지금 고발도 지금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이안부 문제라든지 또는 뭐 5.18 문제라든지 세월호라든지 뭐 이런 등에서 구급 편향적인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게 다 확인된 그런 부적격 인사를 오로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임명한 것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법원에서 판결로 2인 체제는 합의제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인 체제 하에서 새로운 방문진 이사들을 선임하려고 하는 것을 본인이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선임했을 경우는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동관,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이 탄핵을 저희가 발의하니까 꼼수로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이어서 이것도 결국 방송 장악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그런 오만함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총선 민의를 받들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펀치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상희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